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세상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급변하는 세상, 특히 2025년을 놓고 왔을 때, 특히 AI가 뭐 슈퍼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또 AI가 이 세상을 또 지배하지 않을까, 나의 일자리는 또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을 전해주실 서병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병수라고 하고요. 사실은 주식 투자 운용 쪽으로만 한 15년, 20년 정도 해왔습니다. 지난 한 몇 년간은 해외 주식 위주로 좀 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요번에 해외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볼 건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최근에 AI라든가 뭐 전기 중심의 에너지나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요번에 책으로 좀 간단하게 내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2025년 AI 슈퍼 사이클이 온다. 예. 정말 2025년 AI 슈퍼 사이클 올 것인지 예. 한번 구체적으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이런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2024년에서 5년까지 예. 지금 24년 하반기와 25년까지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첨단 IT 기술이 네. 오프라인 세계, 우리의 실생활로 이제 확산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클라우드라든가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게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만 움직였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세계에선 여전히 뭐 물건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배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첨단 IT 디지털 기술로 바뀌어가는 되게 중요한 시기고 그러한 것들이 챗GPT 같은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과거에 이제 머릿속에만 있던 게 가시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가 2024년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로보택시에 대한 것들도 언급했고, 네. 현대차 같은 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장 자체를 되게 새롭게 바꿔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년 되게 가시화되면서 네. 저희 주변의 삶들을 많이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24년, 25년, 뭐 지금까지도 뭐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시작됐다고 보지만 특히 24, 25년에 조금 더 가시화된 그 변화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세계 제조업을 리드하는 또 그 국가가 미국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 그 제조업에 있어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리고 미래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부분의 핵심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사실은 AI가 뭔가 바꿔가는 모습에 저는 가장 큰 거는 기업들이 바뀐다고 봐요. 네.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제 구현을 하는 곳이 어디냐? 미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만드는 자동차 만드는 생산 공정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내 일부 개개인의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정부에서 제조업을 미는 과정에서 디지털화라든가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나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 인건비 싸움으로 중국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조금을 주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끝난 이후에도 중국이나 세계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중심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디지털 중심의 제조업을 가겠다. 네. 그게 이미 미국이 2년, 3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제조업들이 지금 보조금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이 이탈하고 있고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을 떠나서 뭐 인도나 뭐 혹은 멕시코나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 기지가 중국을 좀 대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미국은 또 그 제조적인 영역을 자국으로 더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뭐 리쇼링 정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표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건비 높은 나라에서 어떻게 제조가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또 드려보면, 되게 재밌게도 엊그저께 발표됐던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전망을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미국만 잠재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배경을 봤더니 그게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 중에 이런 거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풋이 노동 투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인풋이 자본 투입인데, 노동 투입이나 자본 투입이 더 극단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인풋과 아웃풋을 넣어도 아웃풋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박스인 거예요. 맞습니다. 생산성이라고 생산성이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인 생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하는 노동력에 의존하는 그 비중을 낮추는, 그래서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두어도 제조 역량에서 크게 가격 경쟁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TC 같은 경우 저는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펩시코 같은 기업들이 공장을 최적화시키고 효율화시키는 거,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무슨 타이슨 푸드 같은 육가공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실전 사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디지털 중심으로의 공장 전환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한 각종 지금 인프라, 네. 클라우드, 통신망들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배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제 이것들을 효율화시키는 작업들을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뭐 배합이나 공정 라인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AR을 기반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경험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약하긴 하지만 네. 지금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제조업을 부활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냐 할 때 뭐 중국을 100%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간다. 그리고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보면은 자동차 공정에 대한 것들도 효율화시키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주선이라든가 항공기 쪽에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가 수백 년간 지배했던 것들을 바꿨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제조업들의 선진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클라우드나 인프라 기반들이 미국에 되게 튼튼히 있고, 거기에 대한 미국 정부들의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이 이런 디지털 중심의 부활로서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게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고요.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토론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예.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자가 아니라 사회자가 아니라 토론자로서 예, 저도 저도 좋습니다. 의견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예. 요즘 왜 미국 경제는 지지 않나? 5.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이 나라가 어떻게 뭐 3%대, 뭐 24년 1분기조차도 한 2.5%가량의 이런 높은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뭐 투자적으로, 소비적으로 좀 둔화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을 좀 정말 상쇄시키는 이 AI 투자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또 리쇼링이라든가, 그러므로 해서 일자리를 또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또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그 AI의 기술적인 레벨이 그 휴먼 태스크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어떤 일하는 능력 수준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AI의 능력이 과거에는 훨씬 밑돌았는데 이미 100을 웃돌아서 훨씬 올라와요. 그 AI의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보이스 레코그니션 같은 거, 그러니까 음성 인식, 이미지 레코그니션, 그리고 랭귀지 스킬이라든가 이런 각 부문별 AI 퍼포먼스 능력이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부문별로 보니까 부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면까지 왔다면 그 고도화된 AI를 누가 갖고 있나? 그 고도화된 AI를 어느 산업에까지 적용해 나가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국가의 기업의 경쟁력이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런 AI와 관련되는 인프라도 되게 많지만요.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보는 거는 그 인프라와 AI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용 능력도 그렇죠. 훨씬 탁월하다고 그렇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한국에서는 외부의 100% 무관한 클라우드를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도 아직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AI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했을 때 보안을 어떻게 할 거고 이것들을 적용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미국에서는 음식료 회사 같은 회사라든가 육가공 회사라든가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 제조업체들도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존디어 같은 데라든가 캐터필더 같은 데도 무인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하고 하는 것들을 전향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업 기반, 하드웨어 기반, 수직적인 기반들을 해서 이 방식을 아직도 가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 데이터들에 대한 권한들을 같은 거 현장 작업자들한테 준다라든가 데이터들을 외부하고 공유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외부의 클라우드를 구독형으로 구입한다라든가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든가 암묵지식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IT화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사용자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그게 약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도 몇몇 건수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제조업이 왜 잘 가냐 했을 때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디지털화로 시켜서 하드웨어 중심의 이것들을 극복하는 힘들이 미국의 국가, 기업 그리고 그것들을 제공하는 인프라들이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지지 않을까? 미국은 왜 쓰러지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궁금증에 대한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5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꼭지가 기술적인 관점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미국은 왜 지지 않을까? 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국가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남보다 낫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생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AI는 아니더라도 여러분께 좀 이해가기 쉽게 말씀드려보면 제가 과거에 처음에 국책연구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이제 정말 어린 연구원이 딱 그 기관에 들어오니까 한 정말 은퇴 직전에 머리 하얀 선배님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막 엑셀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통계연구실에 있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님들이 뭐라 하냐면 나 때는 모는 중에 그래프를 그렸대요. 엑셀이 없었던 시대인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분들도 지금 다 엑셀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엑셀이 뭐냐? 그러니까 AI라고 비유를 말씀드리면 엑셀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연구자계에서. 그죠?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지금 예를 들면 키오스크를 도입한다. 그럼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도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키오스크를 도입했을 때 인건비를 대체하는 그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력을 마련하기는 또 어렵고, 제가 정말 그 2020년 경제 전망할 때 예. 여러분 갖고 계신 책가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2020년 전망서에 제가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2020년부터는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 기반이 여러분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름 아닌 키오스크가 될 거다라고 그럴 수 했었어요. 있죠. 제가 그렇게 예. 이야기했었는데 되게 정확하게 잘 현실화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해서 그러나 키오스크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냐면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 엄청난 인건비를 제공하느니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해 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AI를 전 산업에 걸쳐서 도입, 우리 책에서도 1편이 또 모든 산업으로 확산하는 건데, 저도 여러 산업들을 들여다보면 AI나 혹은 그 밖에 디지털 기술들,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 이런 기술들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최근에 가장 인상적으로 보는 기업, 국내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그룹이거든요. 네. 현대차그룹이 작년에 현대차그룹 글로벌 싱가포르 혁신센터라는 걸 만들었고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공장 자체를 정말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나 움직임을 다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각각의 로봇들의 움직임들이나 운동 개선들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디지털 기반으로 되는 공장을 구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현대차가 그렇게 급해졌냐? 전 테슬라 때문이라고 봐요. 예. 지금 사실은 테슬라가 배터리 전기차만 얘기가 되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그 테슬라 공장의 생산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가 보면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빼더라도 단위당 생산성 측면에서 다 경쟁이 안 되고, 실제로 전기차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얘들은 전기차를 팔아서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가 올해 내년은 모르겠지만 30년 뒤에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 시스템으로 현대차가 갈 수 있을 거냐?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보기에는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그 배터리 공정도 지금 자율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 되고, 물류센터에서의 지금 보면은 아마존이 물류센터를 되게 빠른 속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쿠팡이라든가 우리나라 CJ 대한통운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나 원가 차이가 엄청 커질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은 드론이라든가 뭔가 이런 자율주행 제어 같은 기술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AI를 적용하는 군사 분야에서 지금 국가적 경쟁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군에서 어느 정도 성숙된 기술들이 민간으로 오는 건데, AI를 실전으로 적용을 하거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지금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과연 대기업 단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챗GPT나 인공지능의 발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위당 효용이 훨씬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많은 변화들이 사실은 기업 단이나 정부 단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민간인 개인들이 좀 체감하기 힘들지만 그 변화들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엔비디아의 그 막 GPU가 엄청 비싼 거 도대체 그걸 누가 주고 사? 이거를 과연 누가 쓰겠냐라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수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작업들이 모든 산업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는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 주셨고요. 저도 항상 변화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 거대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까지 나눴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일고 있고, 그 디지털 대전환을 거의 이끌어갈 기술이 AI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여러 기업들은 아까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테슬라 설명해 주시면서 스스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 이것까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안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SDV라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정의 내렸잖아요, 자동차를. 근데 지금 재밌는 네. 게